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관우 계명대 교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오셨으니까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코로나19 앞에서도 저희가 계속 얘기 나눴는데 이게 총선 이슈로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원래 이제 야권에서는 정권 심판론 꺼내들지 않습니까? 총선에선. 근데 지금 보면 약간 다른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야권에서는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른 프레임이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즉 코로나19의 프레임이 총선 정국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야권도 사실 코로나 프레임에 아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편승해가지고 네. 정부나 뭐 여당을 공격하는데 부실 대응했다 뭐 이런 걸로 사실 코로나19를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싹 변하죠. 그러니까 코로나19에 정부가 상대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정부나 여당에게 유리한 국면을 코로나19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야당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프레임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코로나19가 너무 강력하게 작동을 하니까 사실상 여기서 경제 프레임이라든가 다른 거를 이제 끄집어내서 뭔가 여권이나 정부의 약한 부분들을 좀 노려보겠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이 거의 백무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열흘 남았지만 사실상 이 상황이 계속되는 한 코로나19가 압도적으로 이 총선 정국을 규정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뭔가 불안한 상황에서 온다 그러면 유권자들은 상당 부분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투표 방식, 경향 이건 이제 안정희구 경향의 투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당이 약간 유리할 수 있겠다. 뭐 이런 판단합니다. 구정 차장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공천 과정과 현재 그 초반 선거 운동이 이 시작되는 기간 동안에는 방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코로나가 상당히 많은 총선 이슈를 집어삼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종인 이 총괄 선대위원장이 등판하면서부터는 이제 경제 이슈를 상당히 야당 측에서는 좀 부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효과적으로 이 경제 실정을 부각시킬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총선 선거 게임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정부발 악재가 지금 하나 터진 게 있습니다. 이 긴급 재난 지원금을 우리 국민의 이제 70% 소득 하위 70%에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다급하게 마련한 정책인데 오히려 이것이 기준을 둘러싸고 상당한 이견과 논란이 좀 증폭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 총선 전국에 아무래도 선거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 조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이렇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선거가 예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조용조용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신인들한테는 이런 상황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신인들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앞서 공천 과정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도 사실 보면 현역 의원 교체율이 지극히 낮아요. 이번에 보면 네. 586 그 정치인들 대부분 다 그냥 특히 수도권은 공천이 됐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도 감안했을 거예요. 신인들을 공천했을 때 이 인지도 싸움에서 유권자들한테 얼굴 알리기가 이번 선거는 굉장히 어렵다. 아마 이제 그런 측면들을 좀 현역 의원을 그대로 교체하는데 민주당에서 아마 그런 것들도 감안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신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얼굴을 알리면서 악수를 하고 이 면대면 선거운동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안 되면 이 중앙에서 속된 말로 중앙에서 이슈를 잡아줘가지고 얼굴을 알리는 이 두 가지 선거 방식인 건데 이게 지금 보면 면대면 선거 방식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지금 왜냐면 악수도 잘 하기도 힘들고 네. 더군다나 지금 유권자들은 총선에 대한 관심은 조금 예전에 비해서 지극히 낮고 그러니까 중앙에서 그러니까 이 언론이라든지 중앙당 선대위 차원에서의 어떤 선거에 대한 이슈의 폭발력 이런 것들도 예전에보다 훨씬 낮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아마 신인들은 기존의 현역 의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불리한 상태에서 선거에 임하는 것은 맞죠. 네. 이 면대면 이 선거 방식이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면대면 힘든데도 이렇게 악수를 하고 마스크를 벗고 인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방역하고 좀 거꾸로 가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부차장님. 이게 이제 후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절박한 마음은 네. 또 이해가 가는데 이거 4년에 한 번 찾아온 기회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지 더 많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은 좀 욕망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썼던 마스크를 내리고 또 명함을 나눠주고 또 이제 악수를 청하고 이런 선거운동 방식이 뭐 화면에도 좀 비치긴 하는데요.
그런데 그 화면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 불안한 시각으로 좀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면 선거운동 방식을 아예 뭐 이제 포기하거나 아니면 사실상 최소화하고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 비대면 선거운동 방식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정치에 대한 어떤 혐오가 아니라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재치 있는 공약 또는 그 뭐 재미있는 어떤 선거운동 방식을 개발한다라면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식이 되지 않을까. 과거 방식의 대면 접촉 선거운동 방식은 이번 코로나 정부에서는 전혀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함을 받은 사람도 아마 그 꺼림칙한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지명도를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이 후보자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교수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한 상황은 계속되다 보니까요. 투표율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코로나19가 투표율을 좀 억제할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나가서 투표장에 갈 때부터 마스크가 지참 그 기본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전에는 그냥 신분증만 보여주면 되는데 이제 그렇죠. 마스크 안 끼면 못 들어가는 거죠. 아예 못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줄을 서는 과정에서 또 감염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위축감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한국 국민들이 생각보다 참여의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현 정권을 심판한다 또는 야당을 심판한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자기 표의 효능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느끼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저는 뭐 코로나19가 투표율을 현저하게 낮출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한 가지 우리 아까 선거운동 얘기도 했었지만 이게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이 장면들은 사실 유권자한테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에요. 좋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사실 어떻게 보면 주요 정당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 후보를 안 내니까 사실은 지금 TV 토론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TV 토론도 못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거 자체가 이 두 정당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유권자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사실상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김 변호사님, 네. 투표율 낮고 높은 거에 따라서 이것도 유불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전 투표율이란 게 예를 들어서 한 예전에 비해서 그냥 절대적으로 총량이 낮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대별 투표율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당, 여당과 야당의 지지층이 줄 있지 않습니까? 세대별로 어디에 투표율이 줄어드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보면은 그 노년층은 야당 보수 정당 지지율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경향이 뭐 있는 그런 걸로. 있죠.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나이 드신 분이 지금 코로나 마스크 쓰고 건강도 걱정이 되실 텐데 마스크 쓰고 나가서 투표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 투표율이 낮아지면 야당에 불리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당이요. 여당이 지금 어디가 지지층이 많냐면 30, 40대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여당 지지층이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30, 40대 직장인들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투표할 때 보면은 아이 손잡고 뭐 산책하고 가서 이제 투표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는데 그 애들 굳이 마스크까지 써가지고 애들 손잡고까지 가야 돼? 라고 생각하면 30, 40대 투표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투표율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지지층들의 투표율이 어떻게 되냐 중요한 거죠. 야당 같은 경우에는 노년층, 그 다음에 20대, 그리고 여당 같은 경우에 30, 40대 아이가 있는 30, 40대 직장인 투표율, 여기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보다 세대별 투표율을 좀 볼 필요가 있죠. 네. 근데 김태현 변호사 아직 선거 공보문을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이제 선거 공보문을 다 집으로 배달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이들 동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투표소에 아이들을 가급적이면 동행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또 이번 선거만큼은 저는 선거 공보물을 유권자들께서 꼼꼼히 보시는 첫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네. 뉴스도 굉장히 상당히 많은 국민들께서 시청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그 후보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선거운동원을 만나서 정보를 취합하는 것은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어렵지만 오히려 비대면 선거운동 방식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좀 활발합니다. 선거 공보물도 그 과거 총선에 비해서 그 꼼꼼하게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중앙선관위라든지 아니면 그 각 언론사나 이 포털에도 총선 특집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께서 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미래 4년의 운명을 결정할 이 투표에 대해서 그 필요한 정보는
얼마든지 얻으실 수 있고 그리고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저는 투표장에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이번 총선에 정말 특이한 변수로 또 하나 등장한 게 바로 비례정당이죠.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요, 교수님. 예. 자, 미래한국당의 지지도가 높지만 또 민주당의 경우에 보면은 더불어시민당과 이 열린민주당을 합한 지지도는 더 높습니다.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이를 더 키워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더불어시민당의 명단을 보면 후순위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몫을 어떻게 보면 열린민주당이 가져가 버리면 자당이 추천한 인사들이 당선이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열린민주당과의 어떤 관계에 선을 긋고 우리 당이 아니다. 저쪽에서는 열린민주당 우리 형제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같이 뭐 합당할 계획이라든가 전혀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냐하면 표를 잠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섬이 아니라 이 예컨대 제로섬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의 어떤 갈등이 어떻게 보면 뭐 전체적으로는 확대의 효과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더불어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이요. 비례대표 자체에 영향은 없을 거예요. 어차피 이제 여당, 여당으로 가는 표는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 거기가 30석이라고 하면, 뭐, 시민당 20석, 열린민주당 10석 하나, 시민당 10석, 열린민주당 20석 하나, 어찌됐든 간에 선거 이후에 진보 진영 전체 범 여권 전체의 표수는 뭐 동일할 거기 때문에 비례대표에서는 별 영향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되든 간에. 문제는 두 가지. 하나는 지역구예요. 지역구의 문제. 지역구.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요. 이 비례대표는요. 퍼센트지 뭐 1%, 대략 2%마다 한 석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열린민주당이든 저 더불어시민당이든 누구든지 가져가면 되는 건데 지역구에서는 0.5% 차로도 갈리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을 보시면 굉장히 열린민주당과 선을 긋습니다. 왜냐하면 열린민주당에서 지금 조국 전 장관 얘기 꺼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히 수도권에서 중도층 표심에 지역구 선거에서 조국 대 윤석열의 구도가 붙는 게 과연 더불어민주당 유리할까? 그리 유리하지 않을 겁니다. 야당은 오히려 좋죠. 야당은 지역구에서 조국 대 윤석열 구도를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이슈가 잠겨있는 상태에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조국 대 윤석열 이거 굉장히 뜬금없거든요. 그런데 열린민주당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 야당은 어이구 땡큐네? 하고 다시 조국 대 윤석열 구도를 꺼내는 거죠. 여당에서 조국 전 장관, 윤석열 총장 얘기 더불어민주당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왜? 이게 지역구 선거에서 그리 좋지 않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열린민주당에 강하게 나오는 건 더불어시민당의 영향은 없겠으나 전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선거에 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게 하나. 두 번째는 선거 이후에 여당 내 주도권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열린민주당에 있는 이 후보들이 굉장히 강성이거든요.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서 열린민주당이 만약에 세가 좀 불어나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수는 적겠지만 나중에 뭐 합당이든지 뭘 하든지 간에 다음에 총선 이후에 있는 여당의 당대표 선거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대선 후보 경선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할 겁니다. 큰 영향력을.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저는 지금 뭘 보냐. 열린민주당의 정당질 얼마나 나올까. 그게 어떻게 보면 여당 지지층 중에서 핵심 강성 지지층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총선보다는 그 이후에 아마 여당의 어떤 그 권력구도 변화를 좀 지켜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정말 복잡한 구도가 형성되면서 선거에서도 정말 꼼수 선거 운동들이 속속 보이고 있는데요. 자, 우 차장님. 네. 지금 먼저 여권을 보면은 쌍둥이 유세 버스가 나왔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당에서는 굉장히 또 불쾌감을 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사실상 위성정당이기 때문에 두 정당을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유세버스도 똑같이 만들고 이 지역구 후보는 1번, 그 비례대표 후보는 5번이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1과 5를 크게 새겨놓은 저 버스를 이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색깔을 똑같이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불어민주당이고 어떤 버스가 더불어시민당인지 뭐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기호를 버스 외벽에 표시한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다,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제지를 한 상태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선거 유세 버스에 저렇게 큰 번호를 명시하는 것은 좀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당과 관련된 번호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저건 하나의 정당이 아니라 두 개의 정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세 차량의 경우에는 자기 당 후보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의 버스 기호를 알리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지만 저것은 두 개의 선거 기호를 노출한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이 간접적인 어떤 지원이 담길 수 있기 때문에 저것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볼 소지가 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이 선관위의 지적입니다. 네, 저 또 이런 것도 봤어요. 미래통합당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래통합당 유세 현장에서 교수님. 네. 그 원유철 대표가 갑자기 옷을 거꾸로 갈아입잖아요. 그 기호가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대표로 있는 이제 미래한국당을 대표하는 건데도 거기에 이제 정해진 등록된 선거원이라든가 몇 명뿐이 그걸 입을 수가 없어요. 기호 후보자나 나오면. 선거 그렇죠. 그렇죠. 거기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걸 빨리 이제 그걸 바꿔 입어야 되는 그 장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는 것인데 저는 이 당 대표가 저렇게 잠바를 갑자기 바꿔 입는 이 장면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편하게 느껴질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막 입고 있네요. 색깔은 그렇죠. 괜찮나 봐요, 아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여든 야든 다 꼼수 아닙니까? 아까도 뭐 4월 15일이라는 건데 이것의 사실 뿌리는 뭐냐면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통합된 정당으로 인식시켜야 될 필요성이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이나 또 뭐 민주당에게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엮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위성정당의 문제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이 부분이 이번에 선거로만 좀 마무리되는, 즉 선거법이 좀 개정이 될 필요성이 이런 부분에서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이 선거 때마다 관심을 모으는 단일화 여부 관련해서요. 좀 대표적으로 항상 단일화가 관심을 모았던 지역구 창원 성산이죠. 이번에는 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모양이에요. 글쎄요, 뭐 아직까지 뭐 선거가 좀 열흘 이상 남았기 때문에 좀 결과는 좀 지켜봐야죠. 단일화가 되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 이제 예. 여영국 후보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에서 강하게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어요? 네. 저기가 사실은 여영국 후보, 정의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왜냐하면 저기 이제 공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는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노동운동의 성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의당이 지금 선거 판세가 예전에 비해서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구 후보를 당선시켜야 됐을 때 꼭 당선시켜야 되는 지역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상대인 야당의 김기훈 후보가 만만하지는 않고, 왜냐하면 그래서 진보표가 민주당과 저기가 갈리면 결국 강기훈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글쎄요, 민주당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의 좀 답답한 마음을 저렇게 이제 여영국 후보가 좀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거대 양당 좀 알아봤는데, 뭐 그 외에도 우리 정당들이 많습니다. 또 이제 민생당이나 뭐 정의당 얘기도 있고요. 네. 그렇죠. 뭐 어떻게 이분들은 선거운동을 하고 있죠, 부처장? 지금 선거운동을 사실상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면 접촉 선거운동이 어려운 데다가 지금 거대 양당이 있죠. 그리고 그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이 있죠. 그러니까 정치권 이슈가 상당히 거대 정당 중심으로 많이 쏠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군소 정당들의 입지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심지어 정의당마저도 이 준용동형 비례대표제의 수혜 정당으로 인식이 됐었는데 양당에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든 이후에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지난 20대 총선에서 이 국민의당 돌풍을 일으켰던 이제 그 민생당의 전신, 이 국민의당의 돌풍을 일으켰습니다만 민생당은 이번 총선에서는 이 호남에서도 거의 큰 영향력을 좀 발휘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당을 다시 지금 창당해서 선거에 비례 정당을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마땅히 선거운동 할 것이 없으니까 지금 전남 여수에서부터 서울까지 저렇게 나홀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주를 한다고, 전국 종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저런 선거운동 방식도 선거운동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안철수가 뛰고 있구나. 우리 국민 속으로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인식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제 호응을 해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죠. 서울 광진을입니다. 그곳에서는 지금 고민정 후보와 이 오세훈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요. 자, 교수님. 네. 먼저 이제 고민정 후보를 지원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인사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가 뭐 등등이 이제 주요 인사들이 가서 격려도 해주고 힘을 좀 몰아주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는 이 고민정 후보가 갖는 그 상징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캠프 때부터 사실 대변인으로 쭉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청와대 얼굴로서 있었기 때문에 이 청와대 입장 또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고민정 후보가 잘 되면 이제 뭐 문제는 없겠지만 안 됐을 때 이것을 이제 하나의 어떤 심판론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져서는 안 되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힘을 많이 몰아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지금 뭐 후보로 나오고 있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잠재적 이제 대선 후보군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다른 지역까지도 여기서의 어떤 승패가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힘을 더 몰아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세훈 후보는 그러면 어떻게? 네, 일단 그 고민정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대결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나 정당 지지율로 보면 고민정 후보가 상당히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야 되는 것이 맞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그 오차 범위에 근접한 접전을 하고 있죠. 접전을 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두 번의 재선 서울시장 출신인 이 오세훈 후보에 대한 이제 차기 또 대권 주자로도 거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물론 측면에서 오세훈 그 후보가 상당히 그 정당 지지율보다 좀 앞서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실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끼쳐서 유권자들이 최종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서 그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민정 후보는 직전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기 때문에 현 정무의 어떤 심판론과 굉장히 좀 맞닿아 있는 이 상징성 있는 후보입니다. 그래서 여당으로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후보고 반대로 오세훈 후보는 차기 대선을 봤을 때는 반드시 이 승리를 해야 되는 이 선거구이기 때문에 가장 치열한 이 선거구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총선 열을 남기고 여야의 움직임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